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제2의 IMF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단어가 주는 공포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1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자산이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빚도 없고 성실하게 저축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환율이 500원을 뚫고 우리가 믿었던 대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며 아파트값이 반토막 난다면 은행에 고이 모셔둔 여러분의 현금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97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설마 하는 순간에 우리 뒤통수를 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동산 PF 대출 위기는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는 이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2배, 3배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왜 강남의 자산가들은 지금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절약하라는 뻔한 잔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IMF가 경고한 한국 경제의 시나리오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가올 재정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냉철한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두려움 대신 확신을 가지고 내일의 금융시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1억을 지키는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건 알겠는데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요? 네,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가격표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금리는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옆집 김대리는 미국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는데 나는 꼬박꼬박 적금만 붓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환율을 보세요. 4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제사회가 원화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해지는 속도가 돈을 버는 속도를 추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1억 원이 통장 안에서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 동안에도 그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한숨을 쉬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부채 속도를 경고하는 지금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한국 ETF에 투자해서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자본을 미국 시장으로 옮겨야 할 때일까요? 이 혼란스러운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3가지 요소, 이른바 경제 삼각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입니다. 뉴스를 통해 건설사들의 부도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설사 몇 개가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그리고 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여러분의 예금까지 연결된 거대한 도미노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무리하게 벌려놓은 사업들이 고금리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돈맥경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터지면 금융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번 돈보다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는 가구가 속출합니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실적 악화, 다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셋째,
미국과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외국인 투자 자금은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이 거시경제의 압력을 개별 기업의 실적만으로 이겨내기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에 몰빵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극에 달해 있고 우리가 알던 기존의 투자 공식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어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두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옵션을 놓고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한국형 ETF 및 국내 우량주 투자이고 두 번째 옵션은 미국 SP500 및 달러 자산 직접 투자입니다. 먼저 한국형 ETF의 장점을 살펴보죠. 익숙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죠. 거래 시간도 편하고 환전 수수료도 없습니다. 또한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박스피라는 오명에서 알 수 있듯 장기적인 우상향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국 시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외 변수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반면 미국 SP500에 직접 투자하는 옵션을 볼까요? SP500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우상향 엔진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달러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만 달러 가치는 오릅니다. 즉, 미국 주식 투자는 수익률과 동시에 환율을 통한 자산 방어 해지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세금이 복잡하고 밤에 시장이 열리며 환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억이라는 자산을 지키는 관점에서 볼 때 편리함보다는 안정성과 성장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과연 국내 시장에만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전 세계 자본이 모이는 가장 강력한 시장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나을까요? 제 주장이 뇌피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증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찰스 슈왑 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의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장기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변동성 대비 수익률입니다. 지난 10년, 20년의 데이터를 비교해 봅시다. SP500 지수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약 1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어떨까요? 특정 시기의 급등을 제외하면 연평균 수익률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위기 시의 방어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당시 코스피의 하락폭은 SP500보다 훨씬 깊고 회복 속도도 느렸습니다. JP모건의 Long-Term Capital Market Assumptions 보고서에서도 신흥국 시장, Emerging Markets인 한국보다는 선진국 시장, 특히 미국 주식의 위험 조정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산 규모가 클수록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 주식과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IMF 당시 달러를 보유했던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연기금들이 왜 미국 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지, 국민연금이 왜 해외 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려는지 그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곧 정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비용입니다.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세금으로 다 떼어가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십니다. 미국 주식은 세금이 비싸지 않나요? 정확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 0만 원을 벌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 즉 약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꽤 큰 금액처럼 보입니다. 반면 한국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세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로 투자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한국 계좌 ESA가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금융종합소득세라는 복병이 등장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로 큰 수익을 내서 배당 소득이 연 2억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의 세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 직투의 22% 양도세는 분리과세입니다. 즉, 내가 연봉이 얼마든 다른 소득이 얼마든 딱 22%만 내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미국 직접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전 수수료도 증권사마다 90%, 95% 우대 환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비용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눈앞의 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전체 소득 구조와 미래의 자산 크기를 고려한 세후 수익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1억 원을 굴리는 단계라면 금융종합소득세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직투와 ISA 계좌를 적절히 혼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서울 마포구에 사는 35세 직장인 민수 씨라고 가정해 봅시다. 민수 씨는 1억 원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A. 민수 씨는 한국이 최고지라며 1억 원으로 국내 우량주와 고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5년 후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원달러 환율이 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고 주가는 횡보하거나 하락했습니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민수 씨의 자산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30%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고 보니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시나리오 B. 민수 씨가 생각을 바꿉니다. 1억 원 중 3억만 원은 ISA 계좌를 통해 SP500 ETF에 넣고 5억만 원은 미국 계좌를 터서 달러로 환전해 SP500 VO과 배당 성장주 SCHD를 샀습니다. 나머지 2억만 원은 금현물과 달러 예금으로 보유했습니다. 5년 후 경제 위기가 닥쳐 환율이 600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주식은 폭락했지만 민수 씨가 보유한 달러 자산의 가치는 환차익으로만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 주식 자체의 상승분까지 합치면 자산은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위기의 순간 달러는 민수 씨에게 든든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두 시나리오의 결정적 차이는 통화 다변화에 있습니다. 시나리오 B의 민수 씨는 한국에 살지만 자산은 미국에 두었습니다. 한국이 잘 되면 월급이 올라서 좋고 한국이 어려워지면 달러 자산이 올라서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양방향 승리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강력한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십시오. 한국은 훌륭한 나라이지만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큰 신흥국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100%를 원화 자산에만 묶어두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최소한 자산의 40% 이상은 달러 기반 자산 미국 주식, 달러 채권, 달러 예금으로 옮겨두십시오. 둘째, 마켓 타이밍을 재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저점일까? 지금 환전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에 기회는 지나갑니다. 매월 월급날 기계적으로 일정 금액을 환전하고 SP500과 같은 시장 지수형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십시오. 이것만이 변동성을 이기고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을 따라 사는 묻지마 투자는 필패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시경제의 흐름, 금리와 환율의 상관관계, 세금 이슈 등을 꾸준히 공부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조언을 줄 수 있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당장 큰 돈을 넣기보다 ISA 계좌를 개설하고 월 100만 원씩이라도 SP500 ETF를 모아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익히세요. 그리고 자산이 커지면 서서히 미국 직투 비중을 늘려가며 절세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로드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IMF 경고는 분명 무서운 일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나 오늘 다루지 못한 채권 투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재테크로 고민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부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좋겠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1억 원은 10년 뒤 10억 원의 씨앗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유익한 금융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